1919년 3월 1일입니다. 서울 탑골공원을 시작으로 전국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평화적인 저항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3.1운동의 시작이고 지금도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역사적 흐름에서 가장 앞에 나오는 민족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민족이 분명히 대한독립만세라고 외쳤습니다. 조선독립만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대한제국이 어떻게 생겨나고 또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가졌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일입니다. 지난 편에서 아관 파천까지 말씀드렸죠. 이제 대한제국의 성립 그리고 광무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관 파천은 어차피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죠. 한 나라의 국왕이 다른 나라의 공사관에 가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당시 고종임금이라고 해서 그걸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궁궐로 돌아왔는데요. 아관 파천이 1년하고도 며칠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처음 몇 달만 그냥 그 러시아 공사관에서 24시간을 보냈던 것이고, 그 이후에는 잠만 거기서 자고 일은 나와서 궁궐에 가서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종 임금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 있는 동안 많은 이권들이 러시아로 넘어갔다라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군대의 훈련 또한 러시아 장교들이 와서 러시아 교관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양성된 그 호위 병력을 시위대라고 했는데 한 10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위대를 이제 이끌고 1897년 2월 20일에 러시아 공사관에서 나와서 거기서 아주 가까운 궁궐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으로 환궁을 했던 것입니다. 역사를 간단히 쓰는 과정에서 아관 파천이 끝나고 대한제국을 선포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또 그 이후로 대략 8개월 정도 기간이 있었고 그동안 많은 구상을 하고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그 이후 1897년 10월 12일에 대한제국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의 속국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제국을 수립한 것이 나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 즉 대한제국의 선포는 그렇게 단순하게만 볼 일이 아닙니다. 러시아도 물론 개입이 돼 있고요. 일본, 그리고 일본의 뒤를 받쳐주고 있던 영국 그리고 미국이 모두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공사관에 가 있다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고종 임금 또한 그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것은 1896년 2월 11일의 일입니다. 그 이후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고종 또한 신변의 위협을 그다지 느끼지 않았던지 중간중간에 낮에는 궁으로 나와서 직무를 처리하고 밤에는 다시 공사관의 침소에 가서 잠을 자는 일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다음 해인 1897년 2월 20일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가까운 경운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 경운궁이 1907년에 이름을 바꾸어서 지금의 덕수궁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고종은 그 이후 덕수궁을 정궁으로 삼았고 실제로 죽을 때까지 덕수궁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실제로 러시아 공사관에 살았던 것은 1년하고 9일 정도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고종이 환궁을 하면서 경복궁이 아닌 이 궁궐로 돌아오게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경운궁은 원래 조선 초기 세조 때 왕가의 사저로 건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버림을 받아가지고 도저히 궁궐이라고 보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환궁할 당시 이 부근에 각국의 공사관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한 나라가 궁궐을 침범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궁하면서 대규모로 공사를 했고, 특히 우리나라 궁궐 중에서 아주 유일하게 서양식으로 지어진 석조전의 건축을 명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재정 고문이었던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사람이 영국인 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석조전의 건축을 건의를 하고 또 환궁한 직후인 3월에 측량을 시작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석조전의 완공은 1910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완전히 국권을 잃고 이미 식민지가 되어버렸던 1910년 12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축 또한 처음에는 영국인들이 시작했다가 중간에 이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마무리 공사는 일본 사람들이 와서 했습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는 동안 우리나라 군대는 러시아군 장교들이 와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년 동안에 1000명 정도의 호위 병력이 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을 시위대라고 불렀는데요. 고종은 시위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경운궁으로 다시 환궁을 한 것입니다. 고종이 환궁한 것이 2월의 일인데 막상 대한제국이 선포된 것은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약 8, 9개월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알아봐야 할 듯합니다. 어차피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입헌군주제를 주장하고 나선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당시는 아직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엘리트들에게 있어서 독립이라고 하는 말은 주로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청나라가 지고 그리고 나서 시모노세키 조약이 맺어졌죠. 그리고 나서 조선에서 완전히 힘을 잃어버린 청나라가 이제 물러가게 되는데, 원래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문입니다만은 영은문이라고 하는 구조물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근에 원래 청나라 사신을 접대하던 영빈관이 있었습니다. 모화관이라는 이름이었는데요. 그 건물을 개수해가지고 독립관이라고 이름을 해가지고 이것이 독립협회의 사무실도 되고 또 회의실, 토론장 이렇게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을 주도한 사람은 서재필이었습니다. 서재필은 이미 그 전에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가 실패해서 망명했고 그 이후에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마저도 필립 제이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동료였던 박영효가 이미 사면되어서 조선에 들어와서 을미개혁을 주도하고 있었고, 그래서 박영효가 초청해가지고 1896년 1월에 사면을 받고 귀국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재필이 귀국하고 얼마 있지 않아 아관 파천이 일어났고, 그래서 독립협회가 주장하는 독립의 대상은 이제 러시아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지금 보이는 지도가 부산 지도입니다. 그런데 독립협회가 고종에게 아주 뚜렷한 인상을 남긴 적도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가 부산에 있던 저령도, 그러니까 지금 영도라고 부릅니다. 제가 마우스 포인트로 이제 보여드리면 요 조그만 섬입니다. 영도라고 해서 지금은 하나 영도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저령도를 조차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독립협회가 이를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독립협회 혼자서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이 일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 영국 그리고 일본과 합세해서 대항을 했던 겁니다. 영국의 입장에서 저령도를 러시아가 가져간다면 이것은 그레이트 게임의 실패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부동항을 얻게 되는 것이죠, 러시아가. 일본 또한 자신들 턱 밑에, 사실 이 영도에서 일본의 대마도까지는 아주 가깝습니다. 이 턱 밑에 러시아 함대가 오는 것이니까 당연히 강력히 반발할 수밖에 없었고, 러시아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순순히 이를 받아들여서 조차 요청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고종은 이 일을 겪은 이후에 독립협회를 그다지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독립협회가 이 일을 모두 할 수 있는 조직은 아니었죠. 하지만 고종은 당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에게 상당히 경도되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시각을 가졌던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독립협회를 견제하기 위해 어용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황국협회입니다. 황국협회는 보부상 조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김옥균 암살의 주역이었던 홍종우가 앞에 나선 조직이었습니다. 이 두 세력의 후원 계층이 바로 당시 정치적 대척점을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독립협회를 주로 후원했던 것은 한양의 시전 상인들이었습니다. 반대로 황국협회는 기득권층의 후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득권층은 계속해서 우리나라 이권을 외국에 넘기는가 하면 외국과의 통상 규모도 확대하고, 이렇게 되면 한양의 시전 상인들은 그렇게 될 경우에 외국의 싸고 더 좋은 물건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사업이 몰락할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서양 근대에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부르주아층이 형성되고, 그래서 봉건 영주들에게 대항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고종이 환궁하면서 독립협회가 주장한 것은 입헌군주제였습니다. 어차피 그 당시에 그 왕이 없는 공화국제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입헌군주제를 주장한 것인데, 또 고종임금 또한 초기에는 입헌군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두 가지 안이 있었는데 바로 영국식 그리고 독일식입니다. 독립협회는 영국식을 주장했습니다. 영국 입헌군주제는 역사를 통해서 왕과 귀족 그리고 기득권 세력과 신흥 세력의 투쟁에 의해서 발전해가지고 의회에 거의 모든 권한이 주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독일은 상대적으로 왕의 권력이 영국식보다 훨씬 센 형태입니다. 처음부터 독일식은 위로부터의 개혁이었죠. 두 시스템이 가지는 결정적인 차이는 군주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없는가, 특히 인사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종을 둘러싼 고위 관료들은 당연히 독일식을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황국협회가 그 선두에 섰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립협회가 조금 오바스러운 일을 합니다. 원래 독립협회는 독립문 하나 만들겠다고 만들어진 조직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별다른 실력이 있는 집단도 아니었는데, 그런데도 이들은 영국 의회의 상원을 모델로 해가지고 일단 중추원을 조직했고, 또 이렇게 되니까 성공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문제는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이미 법제가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고 있었는데, 법제상으로 중추원에는 내각 추천 권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추원은 첫 회의를 하면서 그 첫 번째 의제로 내각 구성을 들고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각 구성원에는 박영효 그리고 서재필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고종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죠. 비록 사면령에 도장을 찍기는 했지만 박영효하고 서재필은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또 박영효는 일본의 대변인이고 서재필은 미국의 대변인을 넘어서서 아예 미국 사람이었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고종은 인사권을 잃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당시 투표는 무기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고종이 아주 화가 나가지고 무기명으로 쓴 종이를 모두 가져오라 해가지고 하나하나 필적 대조를 했고, 특히 박영효의 이름을 쓴 사람은 전부 다 잡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중추원을 해산시켜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독립협회에도 아주 강하게 응징했습니다. 당시 고종이 측근에 했던 말들을 기록한 자료를 이렇게 보면 고종 또한 상황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한 측면이 많이 보입니다. 환궁한 이후에 약 8개월 정도 제국 선포를 위해서 차곡차곡 일을 진행하고는 있었는데요. 고종은 사실 제국 선포에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 또 분명한 상황인식도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하들이 그 제국 선포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나하나 보고하면 고종이 이런 거 안 하면 안 되니?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종은 왕이 되기 전에 그 어린 시절에 쓰던 말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극에서 보는 그 왕의 그 어투하고는 상당히 다른 말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또 고종 입장에서 당시에 아니 지금도 괜찮은데 괜히 황제가 되었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불안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한쪽 측면에서는 황구단을 짓고 또 제국 선포를 위한 외형적인 것에는 상당히 큰 관심을 기울였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좀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고종은 국제정세 인식에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야 신하들에게 포위되어서 그렇다라고 핑계를 댈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헤이그 밀사 사건 같은 것을 봐도 상당히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은 지났고, 그래서 1897년 10월 12일 고종은 원구단에서 조선이 제국임을 선포하고 자신을 황제로 올리고 또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연호는 광무로 정했던 겁니다. 이미 입헌군주제를 이용하던 세력은 힘을 다 잃어버렸고, 그래서 국채 또한 입헌군주제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전제군주제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제국 선포 바로 전날인 10월 11일 고종실록을 보면 고종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세상에 공표하지 않아도 세상이 모두 다 대한이라는 칭호를 알고 있을 것이다. 국호가 이미 정해졌으니 원구단에 행할 고유제의 제문과 반조문에 모두 대한으로 쓰도록 하라라고 분부를 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이후 모든 문서에서 조선이라는 말은 거의 사라져버리고 대한이라는 말이 아주 당연히 통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1919년 3.1운동에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조선 독립 만세가 아니라 대한 독립 만세라는 말을 내세우는 시초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한제국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 개혁을 시도했는데 그게 바로 광무개혁이었습니다. 이 광무개혁은 조선이 개항한 이후에 수행했던 개혁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서방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광무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말기에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사건은 총 4번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갑오개혁은 1차와 2차로 나뉘는데 1차는 상당히 자주적인 개혁이었던 반면에 2차 갑오개혁은 일본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 있는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을미사변에 이은 을미개혁, 그건 그야말로 일본이 그냥 주도한 것이나 별 차이가 없었는데, 지금부터 설명하는 광무개혁은 이들 개혁과는 조금 차이가 보입니다. 광무개혁이 또 앞에서 설명한 그 4차례 개혁 중에서 나름대로 효과를 본 유일한 개혁이었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먼저 행정적으로 본다면 서울의 도시 개조 사업이 강력히 추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왼쪽에 남자 한 사람이 보일 겁니다. 이 사람이 이채연이라고 해서 당시 한성 판윤,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언제냐면 그 전에 그 이채연이 주미공사를 2년간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 있었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채연이고 오른쪽에 여성 2사람이 보일 겁니다. 얼굴을 정면으로 보이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채연의 부인 성주 배씨입니다. 워싱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진이 우리가 잘 아는 이완용의 부인입니다. 그때 이완용도 미국 공사관에 가 있었습니다. 이채연이 그 주미공사를 하면서 미국의 워싱턴 DC를 잘 봤겠죠. 그래서 그것을 모델로 해서 지금의 그 서울시청 일대에 방사형 도로를 건설하고 또 간선 도로들을 연결시켰습니다. 원래 지금 이제 남대문 쪽으로 가는데, 서울시청에서 남대문 쪽으로 가는 곳은 원래 조그만 고개였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다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광화문 광장 그리고 서울시청 일대가 이때 기본적인 모습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시내 중심부 도로의 폭을 50척으로,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물론 좁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당히 도로폭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수도 없이 많은 무허가 가옥들을 철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상거래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또 오수 처리를 위해서 하수도 시설도 정비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서울 중심부에만 해당하는 얘기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림이고 그 당시 사진은 없습니다만은 일반 가정이나 산업시설에 들어온 것은 아니었고 시험적으로 그 경복궁 내에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한 회사가 바로 우리가 발명왕이라는 이름으로 잘 기억하는 에디슨이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 토마스 에디슨이 만든 전기회사 에디슨 전기회사가 이 일을 한 겁니다. 이게 1887년입니다. 그리고 1900년에 그러니까 한 13년 후 얘기입니다만은 종로 거리부터 시작해서 서울의 대로에 전기 가로등이 이제 하나씩 켜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왼쪽 사진은 전화입니다. 전화도 개설되어 가지고 덕수궁에서 인천 사이에 시외 전화가 개통되었고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서울시에 100회선의 전화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 도쿄의 전화 설치하고도 거의 차이가 없는 거의 동시였습니다. 그 외에도 그 미국인이 계획하고 일본인 기술자와 운전수가 와서 시작을 했던 노면 전차의 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아마도 그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지난 후인 일제시대 때 사진 같은데요. 지금 전차 바로 뒤에 보이는 것이 바로 보신각입니다. 이게 1899년 일입니다. 당시 일본에는 아직 도쿄에는 전차가 설치되기 전이고 교토하고 나고야에만 운행되고 있었고 도쿄는 이보다 한 2년 늦었고 홍콩이나 상해보다도 더 빨랐던 겁니다. 상당히 선진적이었습니다. 경인선 철도가 개통된 것은 1899년 9월입니다. 철도 부설권은 미국에 줬죠. 그래서 개통한 것인데 1900년 그 다음 해 7월에 이제 이촌동과 동작나루 사이에 철도를 위한 이렇게 철교가 완공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한강철도고 지금도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데 지금 보면 복선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복선은 아니었고 이거는 나중에 경부선 철도가 완공되면서 물동량이 늘어나서 하나 더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경인선은 일대는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경인선 열차가 하루에 4회 정도 운행됐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외국인들에게도 상당히 인상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원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특히 위생 분야에 있어서 별로 좋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광무개혁이 시작되긴 이전이죠. 1894년에 서울에 왔던 독일 기자가 있습니다. 지금 원래 사진 보이는 이 사람인데요. 에른스트 폰 헤세 발텍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서울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오물과 똥이 천지인 도시다. 밤이 오면 온 천지가 깜깜하다라고 했습니다.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이 광무개혁이 진행되고 나서 1901년에 독일에서 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그프리트 겐테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서울은 북경이나 동경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고 썼던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의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이 비슷한 느낌을 받았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동안 서울이 얼마나 변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지방행정구역도 개편했습니다. 원래 지방행정구역이 그 전에 한번 개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개편을 해서 13도 체제로 개편했고 이것이 지금도 거의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단지 그 이후에 도시화 과정에서 각 도의 수부도시 그러니까 도청 소재지는 변했습니다. 당시 충청북도는 수부도시가 충주였고 충청남도가 공주 그 다음에 경남은 진주였던 점이 지금과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그게 다 경부선 열차 때문에 이렇게 변한 측면이 상당히 큽니다. 교육 부분이라든지 문화 부분에서 근대화도 이때 시작이 되었죠. 순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이 창간돼서 이때부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의 기본 형태가 거의 완성이 됩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쓰는 것과 같은 모습이 태극기가 이제 정식으로 국기가 되었고요. 무궁화는 뭐 국화라고 해서 결정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자연 발생적으로 국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임시정부를 거쳐가지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어오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려면 바로 토지개혁을 얘기해야 됩니다. 모든 국가의 모든 개혁에서 토지개혁이 없을 경우에 그 개혁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광무개혁은 우리나라의 개혁 중에서 토지 문제를 피하지 않고 직접 정면으로 다가갔다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조선은 우리나라 조선은 법에 의해 가지고 20년마다 한 번씩 양전 그러니까 토지 조사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숙종 임금 이래 거의 180년, 200년 가까이 토지 조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토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소유 관계도 명확하지 않고 또 서울과 경기도 약간을 제외하고 나면 서원이나 종중이 가진 땅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당시 우리나라는 내가 과연 얼마나 땅을 가지고 있는가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외국의 공사관들이 근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했는데요. 재미있게도 이때 가장 많은 조언을 한 국가가 바로 프랑스였었고 또 러시아도 어느 정도 일조를 했습니다. 근대화 계획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자금은 기본적으로 세금 제도의 개선, 그 다음에 세율 조정 이런 걸 통해서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그리고 당시 조선은 농업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조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광무개혁에서는 토지개혁에 큰 힘을 쏟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것을 광무양전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처음 이 얘기가 나온 게 1898년 6월 23일의 일입니다. 의정부에서 회의를 했는데요. 이때 이제 박정량 그리고 이도재 이 두 사람이 토지를 측량합시다라고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정부 회의 10명이었는데 4명이 찬성을 했지만 6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됐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고종이 직권으로 결정해서 양전을 위한 중앙관청 그러니까 양전아문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899년 4월 1일 그러니까 그 다음 해 4월 1일 남대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의 측량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청계천까지 도로 그 다음에 외국인 거주지는 외국인들이 먼저 측량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거주지도 측량을 했는데요. 서양의 각 공사관들이 이 사업에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이제 외국인의 토지 소유에 대해서 그리고 소유 방법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었죠. 그리고 같은 해 6월부터 충남 아산에서 시범적으로 양전 사업이 시작되고 그래서 서울을 벗어나서 실제 농토에 대해서 양전을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입니다. 이렇게 해서 1903년까지 218개의 군에서 양전이 완료되었고 이 결과 원래 토지의 1.7배에 이르는 토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호구조사 그리고 가옥조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 통계는 이 무렵부터 조금 신뢰할 만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양전을 했다면 이제 소유권을 국가가 공인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902년에 지계아문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했는데 요건 조금 있다가 양전아문하고 다시 곧 합칩니다만은 어쨌든 이 일을 시작해서 먼저 양전 단위를 미터법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02년 강원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1903년에 충남 직산 이렇게 해서 전국으로 지계사업, 소유권을 확정하는 사업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지계사업은 1904년 1월에 러일 전쟁이 그 기운이 감돌면서 중단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한일합방 이후에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다시 시행됩니다. 이 외에도 토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상공업의 발달 또한 빠뜨릴 수 없는 얘기죠. 통계를 보니까 1896년 아관 파천으로부터 시작해서 1904년까지 불과 한 8년 동안에
새로운 근대적인 회사가 205개가 창립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205개 안에는 근데 중요한 것이 금융업이 11개, 그 다음에 운수업이 27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림업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광업이라든지 토건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생산을 담당하죠. 하지만 금융업과 운수업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의 성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겁니다. 대한제국 정부는 어차피 후발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은 보호주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호주의 경제정책으로 성공을 했던 아주 대표적인 국가가 독일이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엔 독일처럼 보호관세를 부과를 하려고 하니까 이미 외국 세력이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서 채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기존의 그 상업단체들이죠. 뭐 예를 들면 도고라든지 수세회사 이런 것들에게 독점권을 인가해가지고 외국 자본의 시장 잠식으로부터 국내 상공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것은 평가할 만합니다. 당시 한국인이 설립한 주요 회사 중에서는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는 회사가 있습니다. 먼저 두산그룹입니다. 두산그룹은 1896년 8월에 박승직 상점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신한은행인데요. 신한은행은 원래 1897년 요 무렵입니다. 한성은행이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조흥은행이 되었다가 은행 통폐합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신한은행의 이름 속에 그 자취가 남아 있는 겁니다. 가스 활명수로 유명하죠. 또 부채표라고 하는 것으로 유명한 이 동화약품이 설립된 것이 이때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은행으로 남아있는 대한천일은행이 1899년에 설립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광무개혁은 아주 광범위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는 개혁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모든 개혁에는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인데 돈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따라서 돈을 구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방법을 써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당시 그 조선이 어느 정도 수준의 경제력을 가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보이는 이 사람이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Korea and Her Neighbors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뒷부분에 아주 흥미로운 표를 몇 개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는 표가 1886년부터 1896년까지 10년 동안 11년이네요. 네. 11년간 조선 전체의 수출과 수입을 제시한 표입니다. 이 수치는 조선에 입항한 화물선 자료로부터 추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확할 겁니다. 표를 보시면 1886년에 수입은 대략 한 250만 불 정도 되죠. 그런데 수출은 고작 한 50만 불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인 1896년에 가면 수출이 650만 불, 그 다음에 수입이 650만 불, 수출은 그래도 한 470만 불 정도까지 올라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물론 이 시기 무역 수지에서 흑자를 본 적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생산하는 상품들은 부가가치가 낮은 농수산물이 중심이었고요. 수입한 물건들은 대개 공산품이었거든요. 수출품 품목 같은 표도 다 나오는데 거기 보면 주로 콩, 건어물, 인삼, 한지, 쌀, 김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수입품은 주로 면직물 뭐 이런 것들입니다. 공산품입니다. 역사적으로 화폐를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 하나 선택해 가지고 이게 대략 어느 정도 돈인지 한번 알아봤더니 1896년에 1달러가 지금 한 33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조선 수입액 650만 불은 지금으로 본다면 한 2억 불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수출액 470만 달러는 지금으로 보면 한 1억 5천만 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이제 산업하고 운송이 극도로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하고 비교하면 물론 안 됩니다. 하지만 일단 수치만 본다면 현재 이 정도의 수출액을 보이는 나라가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가 1년 수출액이 한 2억 불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몰디브가 한 2억 5천만 불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겨우 은둔에서 깨어나서 산업을 이제 진흥할까 말까 하던 우리나라로서는 뭐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출발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꽤 재미있는 통계 수치가 또한 나옵니다.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 일본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하거든요. 이게 지금 1885년부터 1907년까지 지금 마우스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수출이 있고 그 다음에 수입이 있습니다. 근데 수출에서 일본, 그 다음에 수입에서 일본, 뭐 당연히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제가 퍼센티지를 계산을 해놨어요. 이게 수출에 있어 가지고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과 수입에 있어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수출액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97.42%가 일본으로 갔고, 그 다음에 수입은 81.94%가 일본으로부터 옵니다. 근데 수출액의 경우 일본이 1897년부터 계속 해가지고 90% 이상을 차지하다가 1898년이 딱 돼버리니까 갑자기 그 79% 정도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잠시 그 이후에 80% 이상으로 올라는 오지만 80%를 넘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수입 또한 그래서 수입은 더 그 비중이 일본의 비중이 낮죠. 그래서 1893년에는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불과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물품 소비는 일본이 주된 고객이었기는 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필요했던 물건에서 일본 것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거보다는 낮았다. 또 이 표를 볼 때 하나 착각할 수 있는 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통계를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역 상품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발송된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물품이 일본 나가사키를 통해서 오면 일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나라 물건도 청나라 상해로 갔다가 다른 나라로 갈 수 있겠죠. 이 경우에 중국과의 교역으로 집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우리나라는 이미 수출하고 수입에 있어가지고 나름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정책의 힘이라기보다는 시장의 힘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 이런 개혁을 추진하려면 그 필요한 돈을 당연히 국고에서 가져다 써야 됩니다. 예산으로. 그런데 당시 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의 대부분은 공식적인 국가 예산이 아니고 왕실의 내탕금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왕실이 왜 정상적인 세수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돈을 사용했던가에 대해서 알아보면 또 아까 나왔던 영국인 이름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바로 존 딜리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당시 대한제국 재정 고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뭔가를 하려는데 자금을 집행하려면 이 관료들의 벽을 뚫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식 국가 예산보다는 고종한테 말 한마디만 잘하면 금방금방 나올 수 있는 내탕금 비중을 늘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도 기본적으로 돈이 너무 없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우리의 역사넷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보면 당시 우리나라 세출하고 세입이 나오는데 표가 지금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겁니다만은 당시 우리나라 1년 평균 세입이 800만 원 조금 못 미치는 돈입니다. 이 돈을 다시 달러로 환산하면 막 기껏 해봤자 한 400만 불 정도 됩니다. 함경남도 운산의 금광채굴권을 미국에 줬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이 금광을 채굴하기 위해서 온 회사가 이 금광을 위해서 초기 개발을 비용으로 투입했던 게 500만 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의 한 개 기업이 낼 수 있는 투자금을 1년 세입으로도 충당하지 못할 정도의 아주 허약한 경제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경제가 허약한 것도 있고 또 구체적인 세수 파악도 어렵고 또 확정된 세수 내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수치율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원 문제 때문이라도 광무개혁은 처음부터 상당히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혁은 언제나 혁명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돈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지 세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지지 세력이 내부만이 아니고 외부도 포함이 됩니다. 광무개혁이 많은 꿈을 가지고 추진되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이 이러한 개혁이 지속될 수 있고 또 제대로 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은 이제 앞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큰 사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갑니다. 일본과 러시아의 마지막 결전이었죠. 이것이 바로 러일 전쟁입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서 러일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